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에 앞서 이 이야기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모른다는 점,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과 닮아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를 바칠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관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믿었던 가족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76세 김순자 할머니. 평생을 일터에서 보냈고 남편과 함께 허리 휘도록 벌어 겨우 집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그 집은 부부의 보금자리였고 아들 정민이를 키운 터전이었죠. 정민이는 할머니 부부의 온갖 희생 속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을 얻었으며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집을 물려받아 행복하게 살아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정민이는 약속했죠. 엄마, 절대 엄마를 내쫓지 않아요. 평생 이 집에서 모실게요. 그런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이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강남의 아파트를 장만했고 시간이 흐르자 할머니에게 노인정으로 나가달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준호 교육비가 많다, 대출이자 감당이 안 된다, 집을 팔아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동산 중개인을 데려와 집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이건 내 집이다라는 외침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명의는 이미 정민이 앞으로 넘어가 있었고 정민이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동산 중개인 앞에서 할머니를 치매 초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할머니는 이웃 박영희 할머니를 통해 변호사 이준석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은 할머니에게 아직 권리가 남아있음을 말해줍니다.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조건부 증여였다는 것. 평생 이 집에 살게 해드릴 게요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손자 준호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녹음을 해왔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할머니를 치매라 부르고 내쫓으려는 대화를 고스란히 담아둔 것이었죠. 어린 손자의 행동이 할머니를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김순자 할머니는 이겼습니다. 집은 다시 할머니 앞으로 돌아왔고 정민이는 판결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민이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공증을 통해 집을 다시는 팔 수 없도록 막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들을 용서해도 되는 걸까?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다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손자 준호는 따뜻한 손으로 할머니를 붙잡지만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순자 할머니였다면 아들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법의 이름으로 얻은 이 마지막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가족이기에 더욱 아프고 피부치기에 더욱 용서하기 어려운 이야기. 지금부터 김순자 할머니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6이고 이 집에서만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부터 시작해서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마련한 집이죠.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떴고 그 뒤로는 이 집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들 정민이는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늘 상위권이었고 대학도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제가 정민이 인생을 위해 뭐든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등록금도 생활비도 모두 제가 벌었어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고 명절 때도 쉰 적 없었죠. 남편도 공장 2군데를 오가며 뼈 빠지게 일했고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땐 기쁜 마음뿐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 말도 곱고 행동도 얌전해서 참 마음에 들었어요.
초반엔 저희 집에도 자주 왔고 밥상에 앉을 땐 늘 두 손 모아 인사하던 아이였죠. 손자 준호가 태어났을 땐 내 삶이 다시 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기꺼이 손자 육아를 맡았고 며느리는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조금씩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방문은 줄었고 전화도 드물어졌죠.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어요. 아이 키우며 사느라 바쁘겠지 하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가 진지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자라면서 공간이 부족하고 집을 넓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더군요. 대뜸 명의만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기가 막혔지만 정민이가 무릎까지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엄마 내쫓지 않을게요. 평생 엄마 곁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이건 그냥 서류상의 일일 뿐이에요. 그 말에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공증까지 하면서 명의를 넘겼죠. 그날 이후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했고 명절이면 준호와 함께 와서 인사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더니 몇 달 전부터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정민이가 며느리 수진이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낯빛이 어둡더군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이자도 많이 밀렸고 준호 학원비도 감당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아직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집을 팔겠다고? 그 순간 수진이가 덧붙였어요. 어머님, 노인정에 방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시설도 괜찮고 또래 친구들도 많고요.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여기가 제 인생의 전부인데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겁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정민이가 대놓고 말한 겁니다. 엄마, 이 집은 법적으로 제 거예요. 공증도 했잖아요. 이제는 제 결정에 따르셔야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떠났고 저는 마당 텃밭 앞에 주저앉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박영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순자야, 이건 아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 한 분 계시는데 한번 만나보자. 방법이 있을 거야. 그 말에 작지만 아주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 절망 끝에 빛이 있을까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이대로 물러날 순 없습니다. 이 집은 내 삶의 전부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영희 할머니의 안내를 받아 서울 시내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간판도 소박하고 건물도 오래돼 보였지만 내부는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서 이준석이라는 젊은 변호사를 처음 만났죠. 그는 제 사연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용히 메모를 하던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선 사안입니다. 조건부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조건부요? 이준석 변호사는 친절히 설명해 줬습니다. 자식에게 증여할 때 조건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평생 함께 살겠다, 모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것이 증여의 전제가 되었다면 현재처럼 그 약속이 파기됐을 경우 법적으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뜻밖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증여하시기 전이나 그 과정에서 아드님이 절대 내쫓지 않겠다, 계속 같이 살겠다는 말을 하셨을 때 녹음이나 문자 같은 기록이 있나요? 저는 망연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필요할 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준호. 손자가 아들이랑 며느리가 했던 말을 몇 번 녹음한 것 같다고 했어요. 이상하다고 느껴서 몰래 휴대폰으로요. 이준석 변호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건 엄청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녹음 파일이 있다면 증여 무효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방과 후 수업이 없다고 해서 바로 집으로 왔어요. 준호는 제가 다 말하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아빠랑 엄마가 집 이야기하는 거 다 녹음했어요. 할머니를 치매 환자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믿었던 아들이 날 치매 환자로 몰아붙이다니. 그리고 내 손자는 그걸 조용히 지켜보며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보여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제 마음은 다잡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나라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 날 이준석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가서 모든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증여 계약 해제 소송과 동시에 임시 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님을 강제로 집에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집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며칠 후 정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고 냉정한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까지 짐 정리 안 하시면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마세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캡처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피를 나눈 자식일지라도 그들이 내 인생을 짓밟는다면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 준호를 위해서라도 제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정민이와 수진이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시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아침부터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나가 보니 정민이와 수진이가 손수레를 끌고 와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낯선 남자 둘이 따라붙어 있었죠. 엄마, 오늘 짐 정리 다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러 왔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만 좀 참으세요.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미 노인정에도 말씀 다 드려놨어요. 방도 넓고 깨끗하대요. 친구분들도 많고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들이랑 노닥거리며 남은 인생이나 보내라는 거냐. 내가 그동안 너희를 위해 살아온 인생인데 이제는 내 자리가 없다는 말이냐. 정민이는 더 이상 말없이 손수레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는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공증은 했지만 너희가 한 약속은 어떻게 할 거냐. 무릎 꿇고 절대 엄마 내쫓지 않겠다고 한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었냐. 수진이는 짜증 섞인 말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대출이자 감당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는 현실을 좀 보세요. 가족끼리 이러는 건 서로 힘들어질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현실을 보자. 그래서 변호사도 선임했고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한 녹음도 준비했다.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거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다. 정민이와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변호사? 무슨 변호사? 엄마, 진짜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보자는 거야?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너희가 가족이라면 이렇게는 못했겠지. 내가 가족으로 보이지 않았으니 이 지경이 된 거다. 그때 갑자기 손자 준호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끝난 수업 덕분이었죠. 그는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뭐 하세요? 왜 또 할머니 집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정민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어른들 일이야. 넌 학교 끝났으면 방해가 있어. 하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제 곁으로 와 서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싫어요.
전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 다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변호사도 만났다고요. 이제는 더 못하게 할 거예요. 수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됐고 정민이는 분노에 찬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다시 울렸고 박영희 할머니와 함께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죠. 김순자 여사님이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다운의 이준석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민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수진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저는 이제야 정말로 싸울 준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싸움 더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 존엄과 내 삶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변호사는 거실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으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민이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정민 씨, 현재 어머님께서 증여하신 이 집에 대해 법적으로 다툼이 제기될 예정입니다. 조건부 증여였으며 그 조건은 어머님을 평생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님을 내쫓으려는 정황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정민이는 크게 반박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손자인 준호 군이 녹음한 자료에 따르면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몰거나 명백히 퇴거를 강요하는 발언들이 확인됩니다. 이 녹음 파일들은 향후 법적 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진이는 경악한 표정으로 정민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녹음 진짜야? 정민이는 당황했는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준석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 몇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증여 해제 소송과 함께 임시 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입니다. 김 여사님이 이 집에 거주하시는 동안 피고 측은 강제로 이주를 요구하거나 어떠한 퇴거 압박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민이와 수진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준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거리로 나앉았겠지요. 이준석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민 씨,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어머님께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김 여사님은 여전히 가족으로서의 정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이후에도 어머님을 협박하거나 이 집을 처분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정민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수진이도 묵묵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다음에 올 땐 사과부터 하세요. 할머니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정민이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아무 대꾸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준호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텃밭 이야기, 옛날 정민이 어릴 적 이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이 집 다시 할머니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 같이 꽃도 심어요. 마당 한켠에 해바라기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단지 집이 아니에요. 나와 남편의 땀이 배어 있고 자식과 손자의 추억이 남은 장소. 이 집을 지키는 건 내 삶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방문해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준석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정민 씨 측에서 대응할 수도 있고 중간에 화해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뜻이 확고하시다면 저희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이 정원에 다시 해바라기가 피어날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는 더는 눈물 흘리지 않을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정민이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연락도 없더니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로 말했죠. 엄마,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법정까지 가는 거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그저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 말들, 내가 받은 상처, 준호 앞에서의 창피함,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는 한참을 기다리다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좀 과했던 것 같아. 수진이도 요즘 자꾸 울고 준호는 말도 안 해. 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잠시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는 눈빛 속에 진심이 보이는 듯 했지만 아직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아, 후회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말로는 이젠 아무 소용없어. 정민이는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아린 건 사실이었지만 이제는 쉽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조심스레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침대 옆에 앉더니 제 손을 잡고 말했죠. 할머니, 아빠가 후회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엄마한테 화내면서 자기가 너무했다는 말도 했대요. 그렇구나. 준호야, 할머니가 지금 너희 아빠랑 거리를 두는 건 미워서가 아니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잘못한 거 없어요. 아빠도 언젠가 진심으로 사과할 거예요. 그땐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겠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희망을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눈빛은 지난번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줘. 이 집 다시 엄마 앞으로 명예 돌려놓은 서류야. 변호사랑 공증까지 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봉투 안에는 확실히 등기 이전과 공증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걸까? 정민아, 내가 정말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가족을 되찾고 싶다면 앞으로의 행동이 더 중요해. 서류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해. 정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우리 다시 가족이 되면 안 될까? 아직 제 마음 한켠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자 준호의 순수한 눈빛과 남편과 함께 가꿨던 이 집의 마당, 그리고 그 속에서 웃고 뛰놀던 아들의 어릴 적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래, 용서는 시간과 진심이 필요하지만 그 문을 닫아버리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겠지요. 정민아, 쉽게는 못 믿겠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볼게.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내 스스로에게 다짐해라. 그날 밤 다시 혼자 마당에 나와 섰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밤하늘 아래 나뭇잎이 살랑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바람 끝엔 과연 진심이 머물 수 있을까요? 다음 계절에는 정말 화해의 꽃이 피게 될까요? 정민이가 집 명의를 제게 다시 돌려준 이후 한동안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말이면 정민이는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찾아왔고 수진이도 어색하지만 눈을 마주치려 애썼습니다. 준호는 예전처럼 다시 저희 집에서 자주 자고 갔고 텃밭에서 함께 풀도 뽑고 상추도 심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그저 상황을 피하려는 연기일까?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 박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담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자야, 너네 아들 요즘 부동산 쪽이랑 자주 만난다더라. 혹시 또 무슨 일 꾸미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다시 제 명의로 돌려놨는데 혹시 다른 식으로 뒷거래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준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사님, 명의는 돌려받으셨지만 지금은 조심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상대방이 다시 집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려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집이 아직 근저당에 묶여 있거나 대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다음날 구청과 은행을 돌며 집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등기부등본상 대출은 모두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불쾌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정민이가 최근까지도 여러 중개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민이를 불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집에 들어서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엄마 상추 잘 자라더라. 이번 주엔 고기 사올게. 우리 쌈 싸 먹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민아, 너 부동산이랑 또 접촉했다며? 그게 무슨 일이니?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본 거야. 진짜 팔려고 한 건 아니야. 엄마 걱정하지 마.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아, 나 더는 믿음을 시험당하고 싶지 않아. 다시 그런 일 생기면 이번엔 절대 용서 안 해. 그땐 정말 가족이라도 끝낼 거야. 정민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정말 그런 생각 없었어. 믿어줘. 진심이야.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다시 줄 수 있어도 믿음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곁에 앉으며 말했죠. 할머니, 아빠가 또 이상한 짓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꾹 다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녹음할게요. 할머니 지켜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손자 하나가 지금 나를 지탱하는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삶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제는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당하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었죠. 여사님, 며칠 전에 정민 씨라는 분이 집 관련해서 문의하러 왔었는데요. 혹시 매물로 내놓으신 건가 해서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에요. 그 집 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 명의고요. 앞으로 그런 이야기 들어도 응대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민이 결국 또 같은 수를 쓰려 했던 걸까? 입으로는 반성한다면서 등 뒤에선 다시 집을 처분하려 하고 있었던 건가? 그날 밤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여사님, 예상은 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 집에 대해 처분 제한 등기를 거는 겁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시도가 있다면 법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거 바로 해주세요. 이번엔 정말로 끝을 보려고요. 변호사는 빠르게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이틀 뒤 구청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접수했습니다. 더는 누구도 이 집을 팔 수 없도록 법적 보호막을 완전히 구축한 셈이죠. 다음 날 정민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한 얼굴이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했대. 미안해. 내가 그 집 팔려고 한 건 진짜 아니었어. 그냥 대출도 많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생각만 했던 거야.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힘도 없었습니다. 정민아, 생각만 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생각해봐. 이미 신뢰는 바닥났어. 난 더는 내 말만으로 아무것도 믿지 않아. 정민이는 조용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줄 알아? 엄마가 날 믿지 못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준호가 날 너무 실망스러워해. 그게 제일 괴로워.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이 모든 사태 속에서도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 준 아이.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정민아, 너도 이제 알겠지. 가족이라는 이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심이 없으면 피 한 방울 섞여 있어도 남보다 못한 거야. 정민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해 볼게. 돈 욕심 안 부릴게. 준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제발 한 번만 더 지켜봐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또 한 번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용서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 여전히 답을 내리기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내 방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울고 있었어요.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아빠를 용서할 수 있겠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붙잡아야 할 건 미련도 분노도 아닌 이 아이의 따뜻한 온기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 집도 이 삶도 결국 지켜야 할 이유는 사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이준석 씨와 함께 다시 구청을 찾았습니다. 이미 명의는 제 이름으로 돌려받았고 대출도 말끔히 정리되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틈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처분 제한 등기까지 걸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집을 몰래 팔거나 담보로 설정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정민 씨가 다시 시도하려 해도 이 서류 한 장이 법적으로 막아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누가 뭐래도 이 집은 제 것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고 아무도 내쫓을 수 없는 제 삶의 터전이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마당에 작은 등을 켜두고 박영희 할머니와 함께 도란도란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봄 저녁의 선선한 공기 속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자야, 이젠 좀 마음이 놓이니? 응. 이제는 집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고마워, 언니.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람 일이란 게 그래.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가장 크게 배신당하기도 하지. 하지만 넌 참 잘 버텼어. 그리고 내 손자가 참 잘 컸더라. 그 녀석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준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작은 편지를 써서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이 집에서 쫓겨나 슬픈 하루를 보냈을지도 몰라. 너는 할머니의 가장 큰 자랑이고 든든한 보호자야. 고맙고 사랑한다. 마이너스 할머니. 다음 날 아침 편지를 읽은 준호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어떤 말보다 더 깊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도 방법이 없잖아. 계약서 써야 돈이라도 나올 텐데. 고개를 돌리자 정민이와 수진이가 마트 옆 작은 커피숍 안에 앉아 무언가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슨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양복 입은 남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다시? 또?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걸까? 그날 저녁 준호가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죠. 묻기도 전에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아빠가 또 무슨 계약 얘기하던데요. 그게 할머니 집이랑 관련된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엔 또렷한 슬픔이 담겨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무엇보다 실망이 짙게 묻어나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내 아들이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결단의 시간이 온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가 잠든 뒤 변호사 이준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고 제 말을 다 듣고 난 뒤 짧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예상보다 더 집요하네요. 이제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부동산 사기 시도 정황으로 형사 고소도 준비하시죠. 형사 고소.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 정민이를 고소하는 것. 과연 내가 그 선을 넘을 수 있을까? 한참을 망설였지만 곧 다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준호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튿날 오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준석 변호사는 관련 서류를 정리해가며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고소를 하게 되면 아드님과의 관계는 사실상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 아이가 먼저 그 선을 넘었어요. 그 아이가 날 자식이 아닌 사람처럼 대했을 때 나도 이제는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걸 깨달았죠. 고소장은 빠르게 접수됐고 변호사는 정민이 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황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법적 문제로 넘어간 셈입니다. 며칠 뒤 정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설마 진짜로 고소한 건 아니지?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문자를 캡처해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증거가 되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혼자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고소는 취소해 주세요. 우리도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정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너질 뻔한 건 생각 안 했니? 그 애가 나를 길바닥에 내쫓으려 했을 때 내가 느낀 절망은 상상도 못하겠지. 수진아, 이건 벌이 아니라 경고야. 다시는 누구도 날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과정이야. 수진이는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도 이제야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조금은 알겠어요.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라도 정민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가 너무 상처받을까봐.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준호의 눈망울이 떠올랐고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마지막 다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번엔 끝까지 갈 거야. 아들이든 며느리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소를 취해야 할지 말지는 그 애가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준 뒤에야 고민해 볼 거야. 지금은 아니야. 너무 늦었어. 수진은 더 이상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밤하늘엔 달이 밝게 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인 아들과 이렇게까지 가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저렸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주면 첫 조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날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이제 할머니 곁엔 제가 있잖아요. 절대 외롭게 안 할게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번엔 정말 끝까지 나를 지켜낼 거야. 드디어 조사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이 되었지만 준호가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아요. 그냥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도 옆에 있어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검찰청 앞에 도착하자 이준석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비공식 조사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조사실 안 저는 그간 겪었던 모든 일을 차분히 풀어놓았습니다. 언제 정민이에게 집을 넘겼는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준호가 수집한 녹음 파일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사관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몇 번이나 다시 묻기도 했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제 삶을 정리해가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약 2시간이 지나고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유난히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준석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곧 정민 씨 쪽에도 출석 요구가 갈 겁니다. 그 이후로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제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었죠. 할머니, 내가 아직 어리고 뭘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가 다시 잘못하면 저는 그걸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저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외롭게 살던 날들. 믿었던 자식에게 쫓겨날 뻔한 날들.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손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이도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정민이의 손편지였습니다. 엄마. 미안하다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나는 잘못했어요. 엄마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당연하니까. 다만 준호를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법의 처벌도 받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잘못한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똑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회피하거나 변명하거나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뿐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스스로 책임지려는 사람의 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박영희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찻잔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죠. 영희 언니, 이제 진짜 끝이 보이긴 하네. 법적으로는 아직 다 안 끝났지만 마음속에선 뭔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넌 참 잘 싸웠어. 그리고 이겼어. 그냥 재판에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지켜냈다는 거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내 삶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 해도. 다음 주면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겪으며 배운 게 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준호.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있었기에 할머니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단다. 이제야 나는 진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것을 감내하고 양보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당연함이 익숙해지면 언젠가 사랑은 권리가 되고 희생은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순자 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바쳐 집 한 채를 마련했고 그 집을 아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도 보살핌도 아닌 배신과 이용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인 자식에게조차 사람의 도리는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 순자 할머니는 그 안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을 지키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이 단지 집 하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삶의 터전뿐 아니라 자신이 존재해온 시간을, 사랑해온 마음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한 손자 준호. 그는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나섰고 그 용기는 순자 할머니에게 두 번째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식을 고소한다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다시는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단지 법적인 승리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상처를 직시했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되돌아보았으며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이 순자 할머니였다면 자식을 고소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눈물로 용서를 구한다면 다시 한번 손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신뢰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지,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란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화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아들이든 누구든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지킬 것이다. 이 문장이 지금 누군가에게 용기의 문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